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2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아주 좋았습니다. 코스피 1.69% 상승 마감 5,170포인트, 코스닥은 4.7%나 올라갔네요. 장 막판에 더 올라갔습니다. 1,133포인트에 오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요. 반도체는 안 올라간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수도 그렇고 특히 반도체도 그렇고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마음 한편이 왜 이렇게 무섭죠?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니까 좀 무서워요. 아직도 무서워하나요? 이 흐름은 이제 좀 즐겨야 할 필요가 있죠. 오히려 있지 않을까. 여기에 흐름에 몸을 맡기고. 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수급을 믿고 그리고 국장의 힘을 믿고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도 글로벌 원탑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한 인사이트로 시장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100을 넘었습니다. 코스닥도 1,100을 넘어서며 그동안의 소외를 극복했죠. 대차 잔고가 늘어나며 하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수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1.69% 오른 5,170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4.7% 크게 오르며 1,13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고 또 그걸로 지수가 올랐는데요. 개인 1조 2천억 원 넘게 샀고 외국인은 1,344억 원 팔았고 기관은 1조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4,800억 원 넘게 샀고 기관은 2조 넘게 크게 사들였습니다. 개인 홀로 3조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HBM 물량의 3분의 1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HBM 시장의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또 미국의 AI 투자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 설립이 된다면 SK텔레콤이 투자하던 엔스로픽, 퍼플렉시티,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투자하던 테라파워 등을 통합해서 관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고하시죠. 이어서 현대차 어제도 크게 밀리지 않았지만 오늘 0.82%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기자마자 반등에 나선 모습 보였습니다. 더불어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5.51% 오르며 43만 1,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급 계약이 연이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실적으로 한 번 올랐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는데 이 소식은 특징 섹터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SK스퀘어가 가장 뜨거운 시세를 보였습니다. 6.55% 오르며 50만 원 넘겼는데요. 하이닉스 효과로 오늘 주가가 크게 힘을 냈습니다. 올해도 최소 2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점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4.72% 올랐는데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기대감이 퍼지고 있고 또 청무 계약이 거론된 점도 반영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보시면 에코프로가 21.82%로 가장 크게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7% 가깝게 상승세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유럽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제 유럽에서도 전기차 수주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명확하게 반응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은 이틀째 강하게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 코오롱 티슈진 제외하고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특히 펩트론이 10.28%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상승 탄력을 함께 받아갑니다. 정말 특정한 분야를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HBM, 낸드, CXL, PCB 등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 증설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에 2조 원 넘게 투자하면서 이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자극됐고요. 또 이런 가운데 데이터 센터의 용량 확장의 핵심적인 CXL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에 속도를 내면서 그 장비를 공급하는 엑시콘 오늘 2.91%, 3% 가깝게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추론에 최적화된 저장 장치인 낸드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낸드가 공급 부족이란 현상 속에 또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낸드 공장을 설립하며 약 35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낸드가 정말 뜨겁다는 건데 지난해 4분기 낸드 가격은 약 30% 정도 인상됐습니다. 올해도 이 낸드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낸드 장비주들도 상승 랠리에 함께 합류합니다. 테스 오늘 19.93% 올랐고 심텍은 13.71%, 원익 IPS는 14.22%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 테마가 바로 이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자금이 다시 2차 전지 종목들로 쏠렸는데요. 특히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로봇 기업들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3원계 배터리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더 기대됩니다. 3원계 배터리의 또 다른 강자인 삼성 SDI 역시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DI와 손잡은 솔브레인 역시 상승세를 보였고 LNF와 엔캠도 함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2차 전지의 또 다른 돌파구인 ESS의 시장 점유율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1위에서 7위가 모두 중국 업체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요. 한국 업체의 점유율은 7%에서 4%로 줄어든 점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23원 70전 내린 1,422원 5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속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인데요. 여기에 엔화 강세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도 출발부터 장 마감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정말 거침없이 치솟았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었고요.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장 막판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해봐야 되고 오늘도 기관은 많이 샀네요. 한번 증시에 대한 인사이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수급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오늘 기관이 오늘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2조 넘게 샀는데 3거래일 합치면 거의 어림잡아 6조 5천억 원을 단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코스닥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지금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이제 분해를 해보면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뭐 이렇게 다른데 뭐 물론 투신과 연기금에서도
1,700억 연기금에서는 한 900억 이렇게 한 2,600억 정도 사긴 했습니다. 샀는데 기간이 2조 3천억을 샀잖아요. 네. 그럼 3천억 정도는 뭐 투신과 연기금 보험에서 샀다고 치고 나머지 2조는 금융 투자에서 샀거든요. 그게 운용사로 좀 잡혀 있다는 게 많더라고요. 뭐 ETF 관련된 개인 네. 투자들의 자금이 이쪽으로 잡힌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연속으로 맞아요.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이거 개인들의 매수세라고도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그렇죠.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물론 투신과 연기금은 일부는 사고 있지만 네. 기관 투자가의 약 80%의 비중은 금융 투자에서 사고 있고 그 금융 투자의 자금은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의 지수 관련된 ETF에 상당히 자금을 많이 유입하면서 이쪽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코스닥에 지금 베팅을 강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운용사에다가 돈을 줬으니까 찍히는 거는 금투, 그러니까 기관으로 그렇죠. 잡힌다라는 네, 네, 말씀인 네,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ETF 설정되는 부분들을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라서 네.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 이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ETF에 지수 관련된 ETF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 ETF에 뭔가 돈이 유입이 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을 순서대로 쭉 이렇게 산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코스닥 내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융 투자에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지 아니면 오늘은 마이너스로 좀 쉬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코스닥에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뭐 이 수급이 계속 유한히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수급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이 오면 더 크게 올 수도 있는 건가요? ETF의 증폭 효과라고 저는 보통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개인 투자분들 이 뉴스는 다들 보셨잖아요. 그 ETF 관련된 레버리지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교육을 받으려고 사이트에 접속하니까 서버가 다운되더라. 뭐 다운됐어요. 네. 그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교육 받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이제 막 부랴부랴 그걸 알고 교육받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돈들이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탁금이 지금 거의 100조 원 가깝게 지금 예탁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예탁금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력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지금 2조씩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는데 90조 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거기서 조금만 계속 연결이 되더라도 이 흐름은 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수급 볼 때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코스닥에서 들어오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한번 살펴봤고요. 이재현 대표님,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도 수급이 애매한 거는 업종별로 무지하게 오늘 좀 갈려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개인들이 사는 건 외국인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뭐 코스피 대형, 200, 제조, 전기전자 개인은 다 사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 다 팔더라고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해석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또 돌아가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외국인이 오늘 뭐 팔았다, 오늘 어제 팔았다고 해서 계속 이탈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또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들은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좀 여유롭다 보니 또 그동안 수익도 많이 거뒀다 보니 네. 일부 하루 이틀 매도한다라고 해서 스탠스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탁금이 100조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무섭게 붙고 있는데 또 반도체 호실적 오늘 29일에 SK 하이닉스와 내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리면 잡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이 이번만은 포모 느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개인들이 또 받아주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하루 이틀 흐름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실 거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크게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 시장의 파티를 끝낼지 더 키워줄지 결정해줄 진짜 주인 다가오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야. 실적 발표, 지금 실적 발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일 1시간 차로 이제 컨콜이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민 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삼전, SK 하이닉스 컨콜에서 좀 어떤 멘트들 기대하고 계신지 먼저 관전 그것부터 포인트. 좀 여쭤볼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작년도에 SK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가장 못 갔던 약점 중에 하나는 뭐 HBM에 있어서 퀄테스트. 네,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계속 이제 소문으로만 있으면서 네. SK 하이닉스한테 그 시장을 계속 좀 먼저 내줬던 예, 그런 부분들이 소년 막 이런 네, 거 있었죠. 그런 이슈가 네.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HBM4 관련해서는 이제 뭐 퀄통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곧 조만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단독 기사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HBM과 관련해서 4에서는 SK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좀 앞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톤을 보여주면 작년도에 좀 후발주자로서 늦게 출발했던 그런 부분들은 뭐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두 기업 다 모두 지금 메모리 업황은 아마도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워낙 지금은 아직은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지금 세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메모리 쪽은 아마 둘 다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약점은 파운드리 쪽의 약점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내일 많은 분들이 거기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도에 테슬라의 일부 이제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고, 그다음에 애플 쪽으로도 일부 이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빅테크 향의 뭔가 고객사 확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양호하게 잘 되고 있다라든지 네.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톤을 해준다라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과거에 이제 메모리 쪽이 사이클이 이제 업다운이 심했던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파운드리가 이제 수주 산업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긍정적인 톤을 해준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PBR 밸류가 약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2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제 뭐 기술력 좋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고객사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그려준다라면 사실은 업사이드는 이제 PBR 2배에서 더 안정적으로 TSMC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TSMC 못지않게 이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HBM4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삼성전자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내일 컨퍼런스 콜 관전 포인트는 HBM4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파운드리 계약이 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좋은 소식이 나올지를 체크하는 게 주가 부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 대표님, 그러면 하이닉스의 내일 컨콜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좀 뭘로 보시나요? 여기도 HBM이겠죠? 네, 여기도 HBM4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엔비디아 전체 물량 3분의 2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그쵸. 때문에 통과를 했을 시에 이 물량들이 이제 수주로 나가는 거라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항상 경쟁자의 출현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1시간 차이로 컨콜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HBM4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확 몰릴 것 같고 요즘 낸드 쪽도 분위기 좋은데 지금 맞아요.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낸드 쪽이 항상 적자의 분위기였는데 이제 낸드 쪽의 분위기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설에 대한 이야기 양사 모두 또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 모멘텀도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영향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두 기업이 같은 날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왜 또 이게 재밌는 게 삼성전자는 항상 1인자, 그래도 먼저 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딘가에 2인자라는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내일 동시에 한다라는 건 여기 준비 내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원래 컨콜에서 HBM 우리 퀄테스트 통과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민지기 팀장님? 뭐 사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거죠, 사실은. 근데 해도 돼요? 컨콜에서? 그거는 엔비디아하고 이제 네, 관계에 네. 따라서 이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야기가 됐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네. 그래도 톤 정도는 톤은. 아마도 뭐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톤은 아마 해주지 않을까. 그 싶어요. 코멘트면 오케이다. 네, 그 정도는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양쪽 다 그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사실은 또 뭐 그러네요. 네. 그럼 그 정도의 코멘트, 약간의 향기만 풍겨줘도 코스피 지수는 5,100이 이제 바닥이 되는 건가요?
5천도 아니고 5,100이 이제 바닥이 되는 건지는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5천을 우리가 생각보다 약간 한 하루 이틀 엎치락뒤치락 했나요? 5천 넘었다가 밀렸다가 했는 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5,17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항상 이제 중요한 이벤트에서 세롤인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데 내일 얼마나 그 부분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도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지금 빠지면 살려고 하는 유동성이 대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2026년도가 더 좋아질 거야라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콩콜에서 해주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캐펙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하죠. 혹시라도 뭐 아주 공격적인 그러한 스탠스가 아니라면 네. 그러면 이제 수요는 강한데 공급은 제한적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메모리 업황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 가격 상승을 더 즐길 수 있는 구간으로 네. 2026년에 이어지기 때문에 빠지면 아마 또 사로 들어오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래서 네. 낙폭도 제한적인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랫동안 끌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진 대표님이 보셨을 때 오늘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 거의 다 움직였는데 묘하게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TC본더 쪽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도 좀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시세에 좀 이어갔던 부분은 삼성전자 쪽으로도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거는 좀 안 될 아니잖아요, 것 이제? 같아요. 예. 네, 안 되는 분위기로 가닥을 잡아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양으로도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서도 움직임이 나올 법한데 이제 뭐 공매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또 일부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기는 하고요. 오늘 소부장 안에서 좀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들을 보면 오늘 기판주들도 좋았는데 뭐 기판에 대한 수요, 에이즈 반도체 시장도 이제 커질 것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오늘 ASML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방금 있었어요. 수주액이 엄청나게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EUV 쪽에 쇼티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EUV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오늘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암암리에 좀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또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35조 원 규모의 신규 팹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제 D램에서 낸드까지도 확장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낸드 종목들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았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각과 증착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뭐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좀 연동이 돼서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TC본더 관련돼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한미반도체는 내일 실적 기점으로 해서 좀 중요한 그게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전이 네. 더 유리한 코멘트가 나오면 한미반도체 좀 불리해지는 거죠. 불리하죠. 어. 아무래도. 그러면 그거를 아마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게 아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낸드 때문에 지금 잠깐 좀 궁금했는데 이지은 대표님 마이크론이 좀 낸드 강화 쪽으로 전략을 가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D램 쪽이잖아요. 이게 추후에는 주가에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떤 시나리오들 생각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이클 자체가 지금 2027년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너무 여기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마이크론이 최근에 있어요? 아니 대만 반도체 이제 공장도 인수를 하고 또 뉴욕 쪽에다도 지금 반도체 공장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을 수 있던 건 3사가 같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공급을 가져갔기 네. 때문인데 지금 이제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인수를 해서 가다 보면 물량이 빠른 시간 안에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이크론이 가져가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런 사이클 자체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빨리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낸드 단에선. 네, D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게
다 이런 부분을 합쳐도 27년까지는 유효하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서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이렇게 증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AI 수요 확장 흐름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무조건적으로 좀 맞춰서는 해석도 미국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규모의 경제였잖아요. 예.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마이크론이 이미 있는 공장들을 빠르게 인수해서 이런 속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추후에는 이런 물량적인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자국 기업을 더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관세로도 압박하는 이유가 결국 미국에서 계속 공장을 더 많이 지어라는 네. 쪽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익단이라든지 그리고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가는 비용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인지는 미리 해두고 즐길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오늘 투자 전략만 좀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소부장이 워낙에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민재기 팀장님. 소부장 이제 진짜 딱 움직일 때가 됐구나. 오늘 시장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좀 낸드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여전히 장비일까? 소재도 관심을 키울 때인가? 좀 고민이 되는데요. 가동률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소재도 지금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장비는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제 코멘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큰데 지금 가동률 자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지금 애플한테 삼성전자가 LPDDR을 가격을 아시겠지만 100% 뭐 눈탱이를 제대로 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도 겨우 애플은 구해간 거거든요. 그러면 풀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금 라인들이. 그러면 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면 이슈가 되지만 지금처럼 이제 가동률이 높을 때는 소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저는 장비도 좋지만 사실은 장비는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타이밍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잘 바닥에 있다가 숫자는 없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면 장비는 일단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사이클 이야기 나오면 이미 주가는 고점 찍고 또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메모리 업황이 좋고 디램과 낸드 업황 좋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면 차라리 이제 소재라든지 파츠 같은 부품 쪽, 소모성 부품 이런 쪽을 보는 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강세 주역은 2차 전지였죠. 자, 2차 전지 저는 조금 지금 헷갈려요. 계속해서 내러티브보다 그래도 다른 부분들 실적이며 뭐 ESS 다 챙겨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 내러티브가 붙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재현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지금 내러티브의 힘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이 로봇이 붙는 내러티브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코멘트가 좀 붙는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따라 붙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결국에는 코스닥을 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유동성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나온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의 업체들조차도 LFP 배터리,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속도가 우리나라 대비해서 훨씬 좀 빠르고 지금 한 140곳의 기업들이 양산이 가능한 체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엔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양산을 한다 하더라도 가동 시간이 짧고 그러면 소용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적합한 배터리는 지금 나와 있는 기술에서 가장 적합한 건 바로 4680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나온 만큼 굉장히 중국과는 배터리 쪽으로의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중국에서의 러브콜을 받고 또 미국에서는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이면 우리나라를 채택하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양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4680 하이니켈 배터리 우리나라의 강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물론
진짜 중국이 우리나라에 손을 뻗을지 진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시장의 내러티브를 뭐 좋게 만들 수 맞아요. 있는 건 분명히 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2차 전지 관련돼서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도 이렇게 시세가 좀 잘 나왔다라는 네. 건 긍정 쪽에 무게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때 상승할 때 이유 갖다 붙일 때 뭐 내러티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수급의 힘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뭐 2차 전지가 지금 내러티브지만 수급의 힘으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힘은요. 작년 ESS만큼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 기대를 해도 될까요? ESS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ESS로 움직였던 모멘텀이나 그 에너지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펀더멘탈이잖아요.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수급이 더 왕인 것 같습니다. 역시 로봇이 더 강하군요. 네, 지금 움직이는 에너지를 보면 그때 ESS 때부터 움직였던 것보다 상승의 각도가 더 가파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어쨌든 키우려고 하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는 쪽은 연기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연기금 쪽에 어쨌든 코스닥 주식을 좀 채워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1,500여 개 되는데요. 저기 밑에 있는 종목들을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코스닥 비중을 채워야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과 무관하게 그런 부분들로 지금 계속 오르는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ESS와 같은 펀더멘탈보다는 더 강력한 지금 그러네요. 힘을 발휘하고 있기 수급의 힘이 때문에 더 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투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도 2차 전지 ETF, 레버리지 ETF, 전고체 배터리 ETF 쪽으로 지금 아주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만만치 않고요. 또 다른 것은 다들 실적을 지금 2차 전지를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매도나 숏 포지션을 많이 취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나는 밑으로 하방으로 딱 포지션을 해놨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수급으로 튀어버리니까 이거를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끊어버려야 네,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한 이제 부분들까지도 주가에 지금 슈팅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ESS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고점보다 훨씬 좀 강한 모습. 그래서 좀 2차 전지 종목들을 쫙 돌려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삼성 SDI는 그때 고점보다 지금 훨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대표님, 지금 뭔가 2차 전지 내에서 LNF까지도 여기에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 차별화는 생겨났다고 판단하세요? 한동안 이제 삼성 SDI, 뭐 상신 EDP, 그러니까 그쪽 밸류. MOT 이렇게 해서 딱 밸류에이션 이제 밸류 체인으로 네. 해서 삼성 SDI 라인 쪽의 종목들이 전고체 배터리로 좀 움직였는데 오늘 LNF도 또 결국 움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출발점은 전고체 배터리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ESS도 다시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쪽으로 더 반응이 그렇군요. 나오니까 뭐 EV 좀 아쉽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ESS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제 소재 기업들 그리고 셀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리튬 가격도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은 특히 LNF는 이번에 실적도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막판의 특징적인 거는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장 막판에 좀 올랐고 그래서 이게 철강만의 문제인가? 라고 했더니 포스코 퓨처임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2차 전지랑 좀 관련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민재기 팀장님, 이 리튬 같은 원자재들은 워낙에 좋잖아요. 네. 포스코 그룹주도 이 대열, 상승 대열에 좀 합류시켜 줄 수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가 2023년도에 주가가 몇 배씩 올랐던 부분은 철강을 잘 팔아서가 아니라 리튬이라는 사업을 아르헨티나. 한다라는 예. 그 이슈만으로 그렇게 이제 PBR 0.3배에서 1배까지 거의 3, 4배가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PBR 0.3배, 0.4배까지 내려왔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 리튬 가격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구조조정 영향이 상당적으로 크고요. 2차 전지 전체 산업이 뭔가 크게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런 공급에 있어서 구조조정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한테 가장 이제 약점이었던 부분이 원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도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가 지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로 표시되는 우리 원자재들은 대부분 달러당 얼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60달러,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달러로 다 표시되거든요. 네. 그렇게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원자재 상품 가격들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부터 시작해서 은, 구리까지 움직였고 구리의 대체제인 알루미늄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알루미늄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켈 가격들도 최근에 또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현재 좋은 네. 좋은 신호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은 리튬 쪽도 좋아지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이제 철강을 다루는 원자재를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나쁘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당분간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비철금속 특히 그렇죠. 예, 뭐 고려안이라든지 이런 비철금속 쪽의 분위기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도 좀 연관이 있게 상승의 포인트들 조금 모아가고 있는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봇합니다. 또 보십니다. 매일 하는 것 같은데요. 주도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봇도 로봇인데 로봇 부품에서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로봇주 하면 지금 중구난방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진 대표님, 로봇주 볼 때 지금은 어떤 핵심 키워드가 좀 있습니까? 그냥 대기업 라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네, 예. 한동안 뭐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군들 네. 시세 좋았고 또 자동화 솔루션 기업들 시세 좋았는데 일단 결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기업 라인의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오늘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70만 원 돌파를 해줬더라고요. 70만 원 돌파해줬고 두산 로보틱스도 여전히 굉장히 좀 매력적인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을 굉장히 키워나가기는 했지만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작년 말쯤에 이제 AI 다음 산업으로 로봇을 육성한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행정명령 서명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로봇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아마 로봇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속도가 붙여질 텐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금 미국 정부와의 뭐 회동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뒤따라서 나왔었던 만큼 우리나라 이제 완성 휴머노이드 로봇 거기에 또 밸류체인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빅테크 기업들과의 추후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뻗쳐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대기업들의 역할이라서 거기와의 지분 구조라든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지금 로봇 종목들을 길게 보신다라고 네. 한다면 좀 안전한 투자처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로봇에서 그럼 현대차가 제일 먼저 저는 생각이 나는데 현대차 그러면 지금 오늘 강보합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로봇으로만 보면 싼 가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로봇으로 봤을 때는 PER 보면 아직까지는 싼 것 같아요. 다른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본업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GM이랑 포드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GM도 가이던스를 이번에 좀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업 플러스 그래요? 네 로봇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뭐 지금 구간이 사실 너무 싸요라고 말하기에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로봇으로 같은데. 보기가 애매할 때도 있으니까. 네, 애매할 때도 예. 있긴 있는데 다행히 미국 쪽에서 또 본업인 자동차 쪽에 좋은 소식이 들렸고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기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민재기 팀장님. 컨센을 아주 조금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세 여파가 좀 있었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근데 생각하면은 4분기에 달러 엄청 셌잖아요. 예. 군대 미스면은 이거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자동차는 사실은 본업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파는 거, 완성차는. 네, 그렇죠. 네. 뭐 지금 현대기아차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연기관차에서 그렇게 성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 로봇이네요. 네, 마진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그나마 잘 팔리는 게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 보니까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모델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걸 좀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그 경쟁도 만만치 않고 자동차 완성차 그런데 최근에 주가 오른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아니었으면 과연 현대차, 기아의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에 여의도에 이제 이 자동차 로봇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좀 미팅을 해보면 어쨌든 토요타 밸류에이션이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PER 12배 정도가 되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한 12배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 기준이잖아요. 네, 그 기준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토요타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현대차가 과연 토요타보다 더 높게 주는 게 맞을까? 테슬라로 줘야죠 이제. 아, 그렇죠. 테슬라는 200배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옵티머스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보여주거나 보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니면 그 FSD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면 200배는 모르겠고요. 일단 20배라도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토요타를 뛰어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만만치 않다라는 게 여의도에서 보는 시선도 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의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특허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하다면 토요타도 12배밖에 안 주는 게 말이 돼라고 해야 되는데 아, 우리 로봇 배터리 만들어. 그렇죠. 우리는 로봇이 있는데 12배는 더 가야지라고 하는데 오. 전고체 배터리 1위 기업도 12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현대차는 가격 조정을 좀 이렇게 좀 받았을 때 네. 그럴 때 좀 분할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도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섹터는 틈새 전략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조방원입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랑 코스닥으로 수급이 싹 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거기가 쉴 때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가 쉴 때 테크주가 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쉬어가는 구간 우리가 뭐 매수 전략으로 잡아도 좋을지 쉬어가는 건 쉬어가는 건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지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대표님, 이런 시점에서 사실 어느 방송 가도 지금 조방원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사실 오늘 오른쪽만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테크주들 이야기 쫙 했는데 조방원은 지금 어떤 전략이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방산하고 원전, 조선 다 좋게 봐요. 네, 조방원이잖아요. 네, 순서를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좀 바꿔봤는데 방원조로 일단, 이야기했어요. 네, 저는 좋게 봅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잔고 깡패고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중동과 유럽에 대한 수주는 더 확대될 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번에 미국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미국에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보면 뭐 방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생산 능력 자체를 이거를 뭐 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생산에만 집중해라 해도 다 채울 수 있는 물량 자체는 당장은 좀 힘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지만 저는 방산주들 보는 것도 하나의 좀 우주항공 모멘텀으로 길게 보자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주항공 우리나라 미국과 협력하기 위해서 14개의 기업들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여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리호 4차가 아닌 이제 4차 할 때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필두로 돼서 종합 발사체로 계속 좀 다 진두지휘를 했는데 이제 5차, 6차도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태리와에도 우주항공 협력 이슈도 나왔고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굉장히 수주 잔고 탄탄하고 앞으로의 수주 실적이 열려있는 그 탄탄한 본업을 가지고 그쵸. 신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쪽도 같이 업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방산을 1위로 그래서 말씀을 방산 원전 조선이라고 얘기하셨군요. 이게 이게 선호도 순위군요. 네. 우선순위였군요. 네, 항상 좀 방산 원전 조선이. 네, 엎드려 뒤치려 하긴 하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앞에 팀장님 계시지만 KB증권에서 이번에 대형 원전 10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 그래요? 네, 대형 네.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또 원전 쪽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전도 오늘 이제 GE 베노바 실적 발표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고 3분기 컨콜에서도 올해부터는 유틸리티 업체가 아닌 빅테크 업체의 가스터빈 수요가 넘쳐난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내일은 변화된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가스터빈. 보고 있고요. 뭐 조선도 다들 아시겠지만 LNG 운반선 확대라던가 그리고 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캐나다 잠수함 이슈 여러 가지 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9일에 엄청난 실적 발표가 있고 네.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방원을 이제 보지 말자라고 끝났구나는 보기에는 아니다. 네,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계속 네.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조금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켜보자라고 해주셨는데 방원조라고 선호도를 밝혀주셨단 말이죠. 팀장님은 어떠세요? 이 선호도? 다른 선호도가 또 있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대표님하고 첫 방송이라서 오늘 거기에 100%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같은 그런 거 의견이신가요? 어딨어요? 아,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아, KB증권 프라임클럽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정희 팀장님. 저는 방산 원천 저도 네. 왜냐하면 조선은 생각보다 모멘텀이 조금 슬로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들 이제 LNG 관련된 캐리어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모멘텀이 약간 후순위로 좀 밀려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산이 가장 앞단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저는 에너지 그러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이긴 한데 2월 5일 날 상당히 중요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이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라고 그렇죠. 연료전지 하는 기업이 있는데 2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지금 JP모건에서 나온 그 가이던스 최근에 조정을 보면 작년 분기보다 올해가 더욱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걸로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 연료전지 쪽에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뭐 수주라든지 성장이 지금 가파른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블룸 에너지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나테, 뭐 코세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전방 고객사가 아주 좋으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는 뭐 그런 연료전지 쪽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뭐 속보성으로 삼성물산 자사주 소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조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나왔었는데요. 삼성물산이 지금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8,222억 원의 순이익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오늘 본장에서는 1.3% 상승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2%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도 원전으로 묶이잖아요. 또 민재기 팀장님. 지금 원전까지 너무 삼성물산 말씀하시는 너무 거죠? 엮었나요? 아니 그렇지 너무 않습니다. 엮었나요? 네. 네. 근데 원전에서 시공 쪽에서의 우선순위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그렇죠. 대우건설까지로 이제 보고 있고 삼성물산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후순위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으로 보자면 조금 후순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섹터, 소외가 될 수 있었던 조방원까지도 저희가 한번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증시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재기 팀장,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잠시 숨고르던 빅테크가 다시 시장의 엔진을 켰습니다. 빅테크의 견인에 나스닥은 강세를 이어갔지만 다우는 대표적인 우량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3대 지수 결국 엇갈린 흐름 속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83%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0.91%, 0.41%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밤 장 마감 후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 기대감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빅테크들이 일제히 캐펙스를 늘릴 경우 엔비디아에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전해드린 대로 마이야 200칩 자체칩 출시 소식에 2% 넘게 올랐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닫은 아마존 온라인 유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가 2% 넘게 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메타는 이제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크게 상승해서인지 오늘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브로드컴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빅테크들 일제히 올랐는데 오늘 테슬라는 힘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보신 대로 빅테크들 대체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다우는 보험 등 헬스케어 섹터 전반의 투심 악화에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보험사에 지급하는 메디케어 지원금을 전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인 0.09%만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약 5.5%인 걸 참고했을 때 한참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낮은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유나이티드 헬스 19% 넘게 폭락했고요. 휴마나도 21% 넘게 하락, 헬스케어 업종 전체도 1.66% 빠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우가 상승할 수 없었습니다. 간밤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순환주들 힘쓰지 못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 84.5로 폭락했습니다. 12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기대지수도 하락하면서 소비자들이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 모두 불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아 앞으로 소비가 둔화할 수 있는데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는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과 외환시장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퍼진 데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서 연설에서 달러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달러를 요요처럼 오르락 내리락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간밤 4년 만에 95까지 급락했다가 오전 11시 반 기준 96선에서 올라왔습니다. 귀금속 시장엔 또다시 랠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는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주요 동력이 됐습니다. 금, 은은 사상 처음으로 이제 금 온스당 5,200선 넘었고요. 간밤 7% 급락을 보인 은도 다시 올라서 110선을 넘었습니다. 간밤 실적을 발표한 두 종목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는 말 그대로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안을 발표하면서 9%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정 EPS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들 일제히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98달러로 지금의 종가보다 14%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이 항공기 제조사 이 보잉도 시장 컨센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4분기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 역시 전망치를 상회하며 작년 같은 분기보다 57%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잉여 현금 흐름도 두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비 캐펙스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위기 대응 능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의 흑자 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은 디지털 사업부 매각이라는 일회성 금액이었는데요. 이를 제외한다면 여전히 적자라는 점에서 주가는 1%대 하락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도 살펴볼까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상 시장의 시선은 이제 금리 결정보다는 파월 의장의 입에 쏠려 있죠. 바로 30분 뒤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등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자회견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CIO 출신의 리더 그리고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리더는 더 빠른 인하를 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요. 워시는 QT를 해야 한다며 후행 데이터에 대한 집착은 버려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빈 워시가 거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리더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하자 분위기는 또 리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일정 이어서 살펴볼까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진행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메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팩트셋은 이번에도 M7 기업들이 S&P 500 전체 이익 성장을 견인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단기적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국회가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불만을 토로하고 25%로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관세 부과의 배경으로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한국과 합의해서 좀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National Assembly continues to advance legislation that targets U.S. companies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네, 트럼프보다 밀러 의원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자, 미 연방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에서 쿠팡 사태를 원인으로 거론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주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다우지수의 하락을 이끈 보험주에 집중하는 듯 하는데요. 세부 내용 오재승 퀀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뵈니까 더 좋네요. 아, 예, 그러네요. 네. 자, 바로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 간밤 상황부터 좀 체크를 네. 해보면 실적 기대감의 기술주들은 강세였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빠지는 거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뭐가 왔어요? 예, 작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엄청 빠지고 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거 뭐 워렌 버핏도 매수를 하는데 이거 1등 보험사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작년 이제 11월, 12월에 보면은 그 미국의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지역 로컬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지금 보험료 혜택이 너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치료비가 올라가는 데 비해서 굉장히 좀 구구절절한 어떤 개인들의 인터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입국했는데 그 입국하기 직전까지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 이거 2026년에는 이거 쉽지 않겠다. 보험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인상 그 지원 금액이 사실상 크게 증액이 안 되면서 이게 되게 쇼크인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치료비가 많이 오르는데 지원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급락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좀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셔서 그런데 네. 이게 그래도 지금 고점 대비 50에서 60%는 거의 빠져 있는 상태가 됐단 그렇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점 매수라는 매력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더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 섹터를 좀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예 배제하는 섹터로 보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고 이제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병원을 들어갔다가 치료를 받고 나오면 바로 계산을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쵸.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겁니다. 네. 바로 집에 가고 이제 우편이 날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우편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뭐 주사 맞은 내용부터 검사한 내용부터 따로따로 다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민간 주도로 하자. 그리고 민간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금액을 보조를 해줄 테니까 보험사 니네가 입찰을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서 입찰을 하면서 그거를 지원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뭐냐면 위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 국민들이 아프면 더 아픈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보험사들이 과다 청구한다는 생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건강보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사람들은 아예 이용을 안 하고 보험료만 내고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과다 청구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평균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이 과다 청구를 막자. 그럼 과다 청구를 막고 그걸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또 국민들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험이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간극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이 보험주들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에서만 좀 보수적으로 보면 되나요? 이제 다른 행정부가 오면 그렇죠. 관점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관점이 달라지고 그거는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 대선이 나오게 되면 공약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타고도 좀 어떤 네.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제 발표한 지원금이 이게 예비
그 조정액이거든요. 1월에 나오는 거는 확정이 아니고 확정은 4월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제 나온 거 가지고 분명히 말이 많을 겁니다, 미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 4월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확정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3개월간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유익 있게 보면은 이제 또 보험주의 향방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급락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 지금 메디케어 동결 이슈로 인해서 이쪽 관련 섹터는 저점 매수보다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떨어뜨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오지승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실적 발표 이번 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엑셀, 뭐 워드 이런 걸 틀면 옆에 이제 AI가 코파일럿이 갑자기 생기면서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에 지금까지 한 20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오픈 AI 기반으로 코파일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LLM은 오픈 AI의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오픈 AI의 그 기술력으로 만든 그 코파일럿이 어떻게 보면은 애저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가 애저인데 애저의 매출과 구독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업무를 할 때 엑셀을 쓰고 워드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쓴단 말이죠. 쓰면은 거기서 LLM이 붙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러면 애저의 구독을 늘리고 요거에 굉장히 보완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무난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구독 경제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를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게 코파일럿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과 완전 정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을 발표하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근데 메타는 아주 크게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구독 경제가 없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메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구독 경제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메타는 투자했을 때 이게 회수가 되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메타 측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AI를 돌려서 광고비를 올리고 객단가를 올리고 그냥 매출을 늘릴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우리도 구독 경제가 들어갈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번 분기에 이제 그 메타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야 이거 데이터 센터 투자 못하는 거 회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식이 크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어떤 예측치는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메타가 증명할 수 있는지, 야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는데 정말로 광고비 객단가와 매출이 늘어나는지를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우리도 구독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컨퍼런스 콜에서 증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그 온디바이스 AI를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면서 우리 젊은 층들은 이제 클라우드도 쓰고 여기서 어플도 만들고 이거 충분히 AI를 좀 활용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떤 유아 계층은 어린이들은 AI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내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어도 그냥 내 스마트폰에서 계속 내가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보는지 어떤 내 카톡을 쓰는지 뭐 이런 거를 씀으로써 그 기계가 나를 이해함으로써 나의 어떤 생산성을 돕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보안이에요. 보안이고 왜냐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외부로 유출되지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그 젊은 층들이 제일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AI가 자기가 이제 GPT나 제미나이와 대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내 보안이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되고 그거를 나를 이해해서 나에게 그렇게 어떤 AI의 어떤 깊은 이해가 없어도 AI를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온디바이스 AI고 이 부분에서 얼마나 애플이 향후 비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향후 또 주가가 갈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분기째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 예측치보다 컨센서스보다 계속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의 AI 피지컬 AI의 대장주로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면 뭐 중국의 전기차보다 실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를 판 사람들은 저점에 팔았고 아니다 테슬라는 이제 향후에 사이버캡으로 자율주행하고 옵티머스로 휴머노이드 하니까 저점 매수해야 된다 이러면서 저점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이 반복이었는데 이제 오늘 내일 나오는 실적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은 사이버캡의 어떤 생산 일정 그리고 향후에 이게 생산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가프레스에서 얼마만큼 생산해서 객단가를 낮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주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빅테크의 실적 발표 이야기 쭉 나누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원래 내일이죠, 실적 발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회사 마음이긴 한데 자, 일단은 일단 2025년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97조 원, 영업이익은 47.2조 원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공시를 통해서 자기 주식 1,530만 주를 또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흐름에서는 등락은 조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5%대 상승 마감했었는데 4% 후반까지 잠깐 빠졌다가 지금 다시 5.38%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좀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이 지금 한 19조 정도가 찍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숫자라고 하면 JP모건 헬스케어가 본 17조보다는 상회하고 우리나라 시장 컨센서스에서 보고 있는 21조보다는 조금 약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일단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자 잠시 들어왔던 속보 먼저 확인을 해봤었고요. 저희가 앞서서 빅테크들 실적 이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봤었는데 대표님 메타도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 그 SNS 유료 구독 모델 네네. 테스트한다는 부분, 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타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 구독 경제가 아직 없다는 거죠. 근데 구독 경제가 없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투자 금액이 발표가 될 때마다 이제 시장은 계속 우려하는데 거기에서 메타는 그럼 앞으로 우리도 구독 경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의 비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직 그런 쪽에서 구독 경제가 쉽게 원하는 만큼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내일 나오는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얼마나 보험의 객단가를 올렸는지가 관전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빅테크이기 때문에 한번 구독 경제로 그 방향을 틀으면 계속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그 막대한 유저를 기반으로 계속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내면서 구독 경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아직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거는 조금 무리고 단지 그거를 중간의 과정에서 그 유저가 얼마나 이제 모이는지를 보면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빅테크들 실적 관전 포인트 짚어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는 종목들 말고 대표님이 따로 좀 주목하시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저는 ETF 많이 보고 있는데 아크 자율주행 ETF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배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는 조금 이제 좀 그렇게까지 우리가 성장성을 많이 보는데 사실 성장률로만 보면 휴머노이드 쪽 배터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휴머노이드용 배터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 이제 지금까지는 아닌데 한 1, 2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따로 나올 것 같고 휴머노이드용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메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랑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폭발 위험성이 적어야 되거든요. 리튬 이온은 이제 폭발 위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이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는 뭐 큰 집 사는 사람이나 작은 집 사는 사람이나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크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작게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면 고밀도로 가야 되거든요. 고밀도 배터리라 그러면은 지금 LFPP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캐틀이나 이런 데를 조금 약간 무시했을 때가 뭐냐면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파우치형이 더 기술력이 좋다. 근데 테슬라가 아니다. 우리 원통형 이제 쓰면서 그리고 우리 싸고 그냥 그거 크게 만들면 돼 이러면서 캐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휴머노이드로 가면 달라요. 고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또 승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배터리 관련해서 주식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그럼 솔리드 파워? 솔리드 파워보다 이제 배터리는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아, 지금 국장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또 요즘은 너무나 들잖아요. 이게 네. 또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양산으로 보면은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뒤늦게 반응하지 않을까 네. 싶고 삼성 SDI가 생각보다 빨리 전고체 배터리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역시 미국 현지 뷰는 다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미국 현지도 지금 국장이 그 정도로 K 배터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저는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대표님이 저희 이제 복도에서 네. 따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 네, 요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소비재단에서 뭔가 네.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사실 하고 더치 여쭤봤거든요. 브로스 얘기거든요. 그 더치 브로스가 또 미국 주식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아세요. 그 커피 회사인데 그 미국에 가면은 월마트 앞에 항상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더치 브로스가 있어요. 더치 브로스. 예. 그래서 이 더치 브로스가 되게 유명해진 게 굉장히 직원들이 단골 고객들 막 생일도 기억하고 막 생일 노래도 불러주고 막 이러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도 좋게 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본사의 어떤 마케팅 능력이 좋아요. 그 본사가 프랜차이즈 입지 선정을 하는 능력이 좋고 굉장히 새로 그 가맹점주들한테 좋은 금리나 어떤 마케팅 어떤 주요 입지들을 제공하는 능력이 좋아서 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제가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네. 경쟁 상대가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약간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치 브로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오프닝 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런 것도 좀 봤습니다. 뭐 어제는 상호 관세를 25% 올린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네, 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이런 두 가지 코멘트에서 뭐 사이에서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은 CEO 입장에서 어떻게 CEO? 트럼프를 CEO라고 비교를 한다면 예. 트럼프 입장에서 그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라고 화두를 던지고 한번 압박을 넣어줬다. 한번 압박을 넣어주고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네. 동반자니까. 또 이제 한 번 더 유화 제스처를 하고 그래서 항상 그 타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두 제시하고 강하게 갔다가 또 다시 실무진한테 부드럽게 하고 그냥 뭐 전형적인 어떤 타코 협상, 트레이드의- 예, 그냥 그 일환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뭐 현대차가 관세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현재 네, 상황으로 내려가는 상태가 그렇죠. 아니에요. 15에서 25% 예,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 완성차 기업의 네.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첫 직장이 현대자동차그룹 회계팀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주재원분들도 좀 많이 알고 네. 하는데 현대자동차 주재원분들이 현지에서 채용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우수 인재를 뽑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애들은 전통적인 제조 자동차를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 안 해서 핵심 인재들이 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로봇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지금 관세율이 우리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 고객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거 현대차 폭락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지금 올라간 이유가 로봇으로 올라간 거면 관세는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대표님의 이 보는 뷰가 넓기 때문에 미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뷰로 현대차까지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재승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